자, 8번째. 자, 보험 기간, 그리고 보험 계약 기간, 보험료 기간에 대한 내용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 기간이라는 것은 위험 기간이라고도 하고 책임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책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책임이 개시되는 요건은 최초 보험료를 납입해야지만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험 계약 기간이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되고부터 소멸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요. 성립의 요건은 청약과 승낙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걸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자, 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이러이러한 보험을 나는 넣겠어, 받아주겠어 라고 하는 것이 청약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 계약자가 회사에게 내가 보험을 넣을게, 받아주겠어 라고 하는 게 청약이에요. 그럼 회사가 뭐를 하죠? 좋았어. 그 계약 받아주겠어 라고 인수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승낙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청약을 하고 고객이 청약을 하고 회사가 승낙을 하게 되면 자, 성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계약 성립이에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립이 되고 이 보험이 소멸될 때까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뭐 보험의 목적이 없어졌다거나 피보험 이익이 소멸됐다거나, 자, 이런 경우에 소멸될 때까지가 우리가 보험 계약 기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보험 기간은 달라요. 자, 여러분,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 우리의 보험 사고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자, 어떨 때 책임을 져주고 싶을까요? 그냥 승낙만 하고? 아니죠. 보험료를 받아야지만 책임을 지고 싶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보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는 것은 1회 보험료를 받고 나서부터 책임을 져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기간은 보험료를 받고 책임이 개시가 된 그 순간부터 이 보험이 종료될 때까지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과 책임 기간은 다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분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성립이라는 건 뭐다? 내가 보험 계약 넣을게 라고 계약자가 청약을 하면 회사가 좋았어, 인수하겠어 라고 하면 그게 성립이고요. 성립됐다고 해서 보험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초 1회 보험료를 받을 때부터 회사는 너에 대한 그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보험 기간이라는 것은 뭐다? 최초 보험료를 받고 나서 책임이 개시된 그 순간부터 종료일까지를 우리가 보험 기간이라고 볼 것이다. 책임 개시의 요건은 뭐다? 최초 1회 보험료 납입이다 라는 거고요. 일부 보험료 납입 시에도 책임은 개시가 가능하다. 일부를 받았든 전부를 받았건 책임은 져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보험 납입한 한도 내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단서가 되겠죠? 보험 계약 기간이라는 것은 계약 성립일부터 소멸일까지다. 기억하시고요. 성립의 요건은 뭐다? 청약과 승낙이다. 청약은 누가 하는 거? 계약자가. 승낙은 누가 한다? 회사가 한다.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이게 종종 문제에도 나옵니다. 기간이 일찍 시작하는 보험. 자, 보험 계약 기간보다 보험 기간, 책임이 먼저 시작되는 거 있죠? 책임을 먼저 지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소급보험이라고 하고요. 계약 기간이 일찍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 내가 넣을게, 좋았어, 받아줄게. 이게 성립이죠. 성립하는 이 계약 기간이 일찍 시작하는 보험을 우리는 예정보험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외우자니까 너무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외울 거예요. 기간이 일찍 시작하면 소급보험, 기소, 계약 기간이 일찍 시작하면 예정보험, 계예, 기소계예로 외울 거다. 기소계예.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자, 세 번째 보험료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료 기간이라는 것은 사고 발생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하는 기간으로서 앞에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통상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보험료는 통상 1년을 원칙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죠. 그리고 뭐 갱신이 되면 1년 단위 또는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갱신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 1년이 보험료 기간이다라는 거.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예시 한번 볼까요? 보험 계약자의 최초 보험료 납부, 네, 괄호 책임은 보험 계약의 성립, 괄호 승낙과는 무관하다. 그렇죠. 성립과는 무관하다. 뭐와 관계 있다? 이거는 보험 기간, 책임의 개시와 관계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보험계약 소멸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일단 보험회사가 파산하고 3개월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럼 제 보험이 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회사의 파산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고 하면 3개월 이내에 취소 처리를 하면 됩니다. 해지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1개월 이내에 소멸이 된다.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보험회사가 파산을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더라. 그 안에 계약자는 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보험 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보험 계약이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이다라고 했는데 성립과 소멸은 보험 계약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보험 기간은 어떻게 설명이 되었어야 될까요? 책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가 보험 기간이다. 책임 개시일은 1회 보험료를 받았을 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책임 기간 또는 위험 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 기간은 그렇죠. 보험료를 받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기간 또는 위험을 담보하는 기간. 네, 맞는 설명. 자, 3번.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은 개시가 되더라. 자,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바로 보험 기간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특성 보도록 할게요. 자, 법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가졌느냐? 자, 1번 불효식 낙선계약이다.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냥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회사가 승낙을 하면 이게 보험이 계약이 되더라. 그래서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효식 낙선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유상쌍무계약이다. 대가관계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내가 보험료를 지불을 하면 내가 사고 발생 시에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불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대가관계가 형성이 된다. 유상쌍무계약이다. 사행계약이다. 자, 사행계약성을 지닌다라는 특성 때문에 사행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자, 사행계약성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제가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이건 실제 저의 이해예요.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보험금을 받을 일이 없었어요. 특별히 크게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낸 보험료에 비해서 보험금을 많이 받지 않았죠. 그러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험금과 보험료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사행계약성을 지닌다. 이러한 경우 특성들을 우리가 사행계약성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을 지니고 있다. 사행계약성 특징. 자, 그리고 상법상 상행이다라는 것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사고 팔고 한다는 그런 개념. 그래서 상법상에서는 상행위로 규정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 계속계약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자, 이례적인 보험료 납입으로 끝나거나 보험금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보험금을 이번에 신청해서 받고 다음에 또 어떤 유사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 또 신청한다든지 다른 담보에 대해서 신청한다든지 보험료 납입도 마찬가지예요. 1회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험료 우리 납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계속계약의 특성을 지닌다라는 거고요. 부합계약 보시면 정형화된 보험약관을 제시한다라고 하는데 보험약관은 어떠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정해진 기본 틀이에요. 이런 보험 약관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계약자들, 가망 고객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병인 지원 같은 경우에도 담보들이 쭉 정해져 있잖아요. 이걸 제시를 했을 때 상대 계약자가 오케이 하면 그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계약이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러한 것들. 정형화된 보험 약관을 제시하고 계약자가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부합한다. 그래서 부합계약이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단체성, 당연히 보험은 단체 가입이 단체적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뭐 그 간병인 지원도 필요한 사람들 100명이든 200명이든 할 수 있는 거고요. 선의계약은 좀 이게 좀 중요한데요. 뭐 어려워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보험 계약자이든 보험회사이든 서로 선의를 가지고 계약에 임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선의계약 중요하고요. 기술성을 지닌다라는 것은 이 보험료를 계산하고 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수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성을 지녔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은 네, 불효식 낙선계약, 유상쌍무계약, 사행계약, 그리고 부합계약이다. 또 상행위도 한 번씩 나오기도 해요. 상법상 상행위 해당된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고 선의계약도 한 번씩 나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험계약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성립되며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무슨 특성이다? 불효식 낙선계약이다.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불요식. 불, 아니 불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네요. 보험계약은 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사행계약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사행계약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또 자, 보험계약은 이례적 급부로 종료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계약관계가 지속된다. 이게 무슨 특성이죠? 네, 계속계약의 형태이다라는 거죠.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의 최대 선의를 필요로 한다. 네, 선의계약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어떠한 특성을 설명한 것인가? 보험계약은 미리 계약 내용을 정형화한 보험약관을 제시했다. 정형화한 보험약관 제시했다. 뭐였죠? 부합계약성이었죠. 보험계약자가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성립된다. 무슨 특성이다? 부합계약성이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되니까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은 보험계약이 소멸됐을 때 다시 부활할 수, 소멸이 아니네요. 해지되거나 했을 때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우리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부활 가능하고요. 자동차 보험은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왜 30일일까요? 자동차 보험 보험 기간이 대체적으로 1년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30일 이내에 부활 가능하고요. 장기 보험은 뭐 10년 납, 뭐 30세 만기 또는 그리고 아니면 10년 납 100세 만기 막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부활 또한 3년까지 네, 부활 시기가 정해져 있더라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부활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시킬 때에는 그동안 연체했던 보험료 납입해야 되고요. 거기에다 연체 이자까지 납입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3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간에 뭐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새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로 외워주셔도 되고요. 고지 의무를 최초 알릴 의무로 대체한다. 가름한다 나오면 다 틀린 말이에요. 밑에 예시 보시면 부활 시 최초 가입 시 알릴 의무로 가름한다 또는 대체한다 라고 하면 틀리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부활 후 책임 개시는 언제부터 하느냐? 부활하고 나서 보험회사가 언제부터 우리의 사고에 대한 손해를 책임을 져줄 것이냐? 약관에서 정한 시점부터다. 승인 시점 아니에요, 여러분. 약관에서 정한 시점부터 부활 후에 책임이 개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시. 부활 요청 시 보험회사는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3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예를 들어서 부활시키려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뭔가 가입을 시킬 수 없는 인수거절 사유가 발생이 돼 있는 상태예요. 고지 의무를 받아봤더니. 그럼 어떻게 해요? 인수거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승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항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해지된 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 가능하죠. 계약 부활 시에는 해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면 부활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연체 이자와 그리고 고지 의무도 새로 이행해야 되더라.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부활 시에도 계약 체결 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부활 후 회사의 책임 개시는 언제부터? 약관에서 정한 시기부터 시작되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자, 이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떨 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떨 때 무효 처리가 되고 어떨 때 회사로부터 우리는 해지를 당하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청약 철회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변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약이 뭐였죠? 보험회사야 내가 이렇게 계약할게 라고 고객이 하는 게 청약이라고 그랬죠. 요청하는 게. 자, 그런데
계약을 하려고 봤더니 아니야 생각이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자, 청약 철회는 고객의 변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증권 15일 이렇게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청약을 한 후에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게 청약 철회 한도다라고 기억하시고요. 단 전화, 인터넷 등 통신 판매 전용 상품은 3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더라. 이거 홈쇼핑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 통신 판매는 30일 이내에 철회. 자, 환급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환급을 우리가 지연됐다, 회사의 사유로 지연되었다라고 할 때 장기보험은 대출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회사의 어떤 그 잘못이나 그런 것들로 뭔가 지연되거나 그랬을 때는 대출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계약 취소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잘못이에요. 자, 회사가 뭘 잘못했길래 계약이 취소되는 거지? 자, 완전 판매 우리가 기본 지키기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행하지 못했을 때 우리 그 계약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대 기본 지키기가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공통에서도 하겠지만 앞으로 손해에서도 나올 거고 시험 문제에서도 여러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별표 3개 해주셔야 됩니다.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했느냐? 제가 직접 자필 서명을 했느냐라는 거죠. 청약서 부보는 전달했느냐? 청약서 보면 뒤에 파란색 종이에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눌러 써서 이렇게 돼 있는 종이 있잖아요. 복사된 것처럼. 그게 청약서 부본이에요. 그걸 제대로 전달을 했느냐? 약관 전달 및 중요 내용을 설명을 했느냐? 자,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지켜야지만 우리는 완전 판매가 됐다라고 말해요. 완전 판매의 3대 기본 지키기는 뭐다? 청자, 청부, 약설이다. 자, 청자, 청부, 약설이다. 아니, 선생님 이것도 기네요. 그러면 자, 청, 약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자필 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전달 및 중요 내용 설명.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어때요? 계약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자가 언제까지 취소 가능하다? 3개월 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판매를 너네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3개월 내에 취소해버릴 거야. 자, 완삼취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계약 취소 사항은 완삼취 외워주시고 자청약 외워주셔야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무효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사기로 인해서 보험이 체결이 됐을 때 초과중복보험인데 계약자 피보험자의 사기예요. 그러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효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보험 계약자와 보험 사이에서 보험 자체가 무효 처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으로?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잘못으로. 자, 그리고 계약을 하는데 이미 사고가 발생돼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미 사고 발생됐다. 그러면 또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이다.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인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고 봤더니 15세 미만자예요. 또는 심신이에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경우 우리가 사망보험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보험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그쵸? 어린이들, 약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뭔가 그 사망사고를 조작을 해서 보험금을 타는 경우, 또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상대로 이러한 그 보험범죄를 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대상을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 우리가 무효될 수 있더라라는 거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나오게 돼요.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나 조건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심신박약자인 경우에 모두 무효 처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몸이 약간 그 박약해요. 약하긴 한데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내 사망보험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했어요. 직접. 그런 경우에 어때요? 그런 경우에는 유효한 거예요.
무효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의사 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의 경우 어때요? 그런 사람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라 무효 처리가 되는 거예요. 15세 미만자 물론 무효 처리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무효.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가 초과되었을 경우 무효 처리가 돼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 30세까지 우리 어린이 보험 가능하죠. 그런데 내 자녀가 곧 30세가 넘어가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성인 보험으로 갈아타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무효가 되기 전에 갈아타야 된다라는 거고요. 해지는 이제 고객이 잘못했을 때 해지 처리를 당할 수 있어요. 누구로부터? 회사로부터.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 고지 의무는 계약자를 알릴 의무사항, 통지 의무는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 이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알렸거나 아니면 실수로 빠뜨렸거나 어찌됐건 해지당할 수 있는데요. 고통의 일삼으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위반 시 해지당할 수 있다. 기간은 안 날로부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성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더라. 그리고 자, 보험료를 미납했어요. 2달까지. 그리고 납입 최고 기간까지 줬는데도 그래도 미납이야? 그러면 해지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그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조사를 거부했어요. 이런 경우에 당신이랑 도저히 거래할 수 없어요. 해지하겠어요? 하고 해지하는 겁니다. 자, 아래의 표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 청약 철회는 이제 중요하게 키포인트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증권 15일 말씀드렸죠?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3일 이내에 약관대출 이자, 3일 이내에 지급을 해줘야 되고요. 약관대출 이자를 더해서 지급해야 된다. 어쩔 때 3일보다 지체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환급금이 지연됐다 그럴 때는 약관대출 이자를 더해서도 줘야 된다. 자, 그리고 통신 판매로 해서 우리가 가입한 통신 매체를 이용했다라고 하면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더라라는 거고요. 취소는 계약 선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하더라. 자, 뭐가 취소 사유가 해당되더라?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았다. 부본을 전달하지 않았다. 약관 전달 및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면 완삼취 3개월 이내에 취소당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무효 처리는 회사가 우리를 상대로 하는 거고요. 계약자 피보험자의 사기로 인한 초과중복보험 그리고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걸 숨기고 계약을 했을 때 무효. 타인의 사망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을 때에도 무효. 특히나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경우 무효. 그런데 모든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의사 능력이 있어서 본인이 계약을 했다거나 동의를 했다거나 그럴 때에는 어떻다?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무효는 좀 자세히 보셔야겠죠. 자, 해지는 회사가 하는 거예요. 안 날로부터 1개월, 성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자,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위반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더라. 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철회와 취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보험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자, 증권 15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완전 판매를 어기면 3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3개월이 되어야 된다. 여기가 틀렸네요. 청약 철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행사할 수 있지만 계약 취소는 보험회사의 기축 사유가 있어야 한다. 청약 철회는 단순히 고객 변심인 경우에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취소는 완삼취, 네, 세 가지 3대 기본 지키기를 지키지 않았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계약 취소 시 보험회사는 납입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무슨 이율로? 대출이율. 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완삼취를 떠올리셔야겠죠. 완삼취에 해당되는 세 가지 뭐예요? 3대 기본 지키기, 자청약이다. 자, 자필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했다. 취소 사유다. 3번, 약관의 전달 또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못 받았다. 취소. 자, 보험 가입 후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되었다. 이거는 뭐죠, 여러분? 통지 의무죠?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죠? 고통해 일삼 해지다 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 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는 자주 출제가 돼요. 실제 문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꼭 학습해 두셔라 라는 거고요. 자, 보험약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보험약관은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 아파트 처음에 분양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분양받을 때. 자, 기본 통으로 일반적으로 딱 틀만 우리한테 판매가 되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기본 처음에 기본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ABS도 추가하고 또 막 그 있죠. 막 스테레오도 추가하고 막 가죽 소재도 바꾸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돈을 추가를 하고 특별히 더 추가를 하는 거죠. 특별 옵션에 해당되는 거죠. 약관도 똑같아요. 보통 약관은 기본적으로 이거 깡통만 있는 게 보통 약관인데 이제 깡통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자, 보통 약관이라는 건 기본적인 틀로 해서 기본적으로 쫙 정해 놓은 약관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다가 나는 좀 이것도 좀 추가하고 싶고 이거는 변경하고 싶고 이것도 추가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특별 약관으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더 해야 돼요? 보험료를 더 납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분명하게 아시겠죠? 자, 보통 약관은 일반적, 보편적 계약 조항을 미리 작성한 것이다. 특별 약관은 보통 약관을 보완 또는 변경하기 위한 거고 특정 위험을 추가한 것이다. 자, 그래서 보험회사가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건 뭐다? 약관인데 그 중에는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이 있더라. 아, 여기 약관은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이것도 간혹 피보험자에게 교부한다 이렇게 문제를 해놔요. 그래서 우리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 보험 약관 누구에게? 계약자에게 교부하더라. 자, 약관의 기능을 보면 하나의 약관을 기본적으로 틀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100명한테 가입을 시키든 200만한테 가입을 시키든 어때요? 거래 조건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겠죠? 기본 틀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차별적이다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다. 또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왜? 이거 약관 하나 가지고 동시에 200명도 가입시킬 수 있고 300명도 가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래 비용 절감이 가능하더라.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관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보장 개시일. 이거 보장 너 언제부터 개시 시작할 거야? 책임 언제부터 져줄게? 자, 이때부터 너한테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 줄 거야 라는 것이 보장 개시일이고요. 보험금 지급 사유. 어떠한 때 내 계약자님에게 또는 피보험자, 수익자에게, 계약자가 아니네요. 피보험자,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지급 사유. 그리고 어떤 때 당신은 해지당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면책. 저희가 책임을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 면책 사유 등 기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자 보호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만 분쟁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기입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약관을 해석할 때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것 또한 정해 놓았어요. 자, 특별약관 우선의 원칙입니다. 기본 계약에다가 우리가 특별약관으로 옵션을 막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때에는 뭘로 해석해야겠어요? 특별약관을 기준으로 해석해야겠죠. 왜? 도난 같은 경우, 도난보험 같은 경우에 기본약관에서는 도난은 보상 안 해주거든요. 근데 내가 돈을 더 내고 특별약관을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추가 안 한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나는 도난을 특약을 가입을 하고 돈을 더 냈기 때문에 저는 도난에 대해서도 보상해줘야겠죠. 그래서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이 있을 때는 뭘로 해석한다? 특별 약관을 우선으로 해석을 하다라는 거죠. 수기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손으로 쓴 것과 인쇄본이 있다라고 하면 뭘 우선으로 해석하자? 수기, 손으로 쓴 거를 우선해서 해석을 하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작성자는 누구예요?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에게는 불이익하게 또 계약 당사자에게는 유리하게 해석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유리하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그래서 계약 당사자 의사 우선의 원칙을 가지고 해석을 하자라는 거고요. 보통 의미 해석의 원칙이라는 것은 평문으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뭔가 막 어렵고 꼬아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평문으로 우리가 이해하자. 그게 보통 의미의 해석의 원칙이에요. 자,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기입해놨고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회사가 제시한 약관을 상대방이 승인하면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자,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의 변경 시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된다. 뭔가 그럴싸한 말이죠.
그러나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미리 신고하면 됩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대로 나와요, 지문이. 그래서 반드시 무조건 이런 단어가 들어간다 그러면 약간 이거 좀 의심해 봐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요령 말씀드린 거예요. 자, 2번 틀렸다. 보험 약관에 인쇄된 내용과 수기로 기재된 내용이 모순되는 경우에는 제가 뭘 우선한다? 수기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수기로 기재된 내용이 우선해서 효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보험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이미 체결된 전의 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장래에 향하여 변경된 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 뭔 말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거를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계약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유지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그 기존에 해왔던 이 상품에 대한 약관이 변경이 된대요. 그런데 변경이 된 약관은 원래 저한테 적용이 되지 않죠. 기존에 쭉 계약이 쭉 계속 유지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신고하다 보니 저한테, 계약자한테 변경된 약관이 더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변경된 약관을 저한테도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변경 약관의 소급표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변경 약관의 소급표라는 거고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 계약자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변경된 약관의 효력을 적용을 시켜주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계약자를 위한 어떤 그 처분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변경 약관의 소급표까지 알아봤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볼게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라고 그랬죠.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드린 엄마가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계약하는 경우 있죠. 우리 아이 계약. 이런 경우에 계약자는 엄마이지만 돈도 엄마가 내지만 이 보험계약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목적은 누구예요? 아이가 되겠잖아요. 이런 경우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타인의 위임 여부는 따로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임 여부는 묻지 않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의사표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위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그러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해지할 때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보험증권도 소지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피보험자 동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증권도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예시 하나만 볼게요. 타인을 위한 계약은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꼭 증권을 소지해야 된다. 그리고 타인의 동의, 피보험자의 동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 볼게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을 반드시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반드시는 해당 사항 없다.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이 없다. 네, 보험계약자 보험금 청구권 없다 그랬죠? 손피인수,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있고 인보험은 수익자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반환 청구권, 보험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뭐만 없다? 보험금 청구권만 없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 목적물의 양도 보겠습니다. 자, 피보험자는 보험 목적물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읽어볼게요. 양도 당시 양도인과 넘겨주는 사람과 보험회사 사이에 유효한 보험 계약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지만 양도가 되겠죠. 보험의 목적은 동산, 부동산 등의 물건과 이 밖에 유무채재산도 포함된다. 자, 뭔 말이에요? 움직이는 재산과 움직이지 않는 그 땅이나 이런 것들 모두 증여, 매매할 때 양도가 가능하다. 그 밖에 유체재산은 형태가 있는 재산이니까 금방 이해를 하시는데 무체재산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것들 있죠. 그래서 발명권, 특허권 이런 것들도 유체재산, 무체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도 보험 목적물의 양도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보험의 목적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물권적 양도다. 채권 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되어야지만 양도가 가능하더라라는 거고요. 이 문제는 주로 잘 나와요. 이 문구는.
소유권까지 이전되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나와요? 틀린 답 해가지고 채권계약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채권계약 플러스 뭐가 돼야 된다? 소유권 이전도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소유권은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선박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승계가 가능해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지만 뭐만 선박과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동의를 받고 승계해야지만 승계가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양도는 그냥 이 정도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문제 1번 볼게요. 보험 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도 대상인 보험의 목적은 동산, 부동산 등의 물건의 하나고 무채재산권은 제외된다라고 했는데 유무채재산권 모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죠? 2번, 양도의 채권 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뭐까지 이전돼야 된다?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물권적 양도가 있어야 한다. 보험 목적이 양도된 때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승계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보험 목적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계약상 권리 의무가 승계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다만 꼭 동의가 필요한 거 두 가지 뭐다? 자동차와 선박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 기억하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키포인트들만 외우면 되신다라는 거고요. 자, 보험자 대위 보겠습니다. 자, 보험자 대위도 이게 뭔 말인가 싶지만 내용을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도입됐다라는 건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보험자 대위는 말하자면 나에 대한 권리가 그 보험회사에 넘어가는 걸 보험자 대위라고 해요. 자, 보험자 대위는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로 나눠집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잔존물 대위는 보험 목적물에 대한 보험자 대위인데요.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간다? 보험회사에게 넘어간다. 자, 제가 1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진짜 제가 1억짜리 건물 주인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1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1억이 전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로부터 1억을 지급을 다 받았어요. 자, 그러면 1억을 가입을 했었겠죠? 1억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회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쓰레기 폐기물이나마 저는 절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가 다 전손돼 버려서 다 불타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고철만 남겠죠. 그런데 그 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제가 전부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 고철에 대한 권리 누구한테 넘어간다? 보험회사에게 넘어간다. 그게 뭐다? 잔존물 대위다. 그래서 잔존물 대위의 조건에는 여러분 전부 멸실 아예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보험금의 전부 지급, 전부 보험금을 전부 받아야 돼요. 이 경우에만 잔존물 대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부 보험 가입 시에도 행사가 가능하다. 그 일부 보험 받은 만큼에 대해서 사고가 벌어지고 그만큼 전액 지급했을 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잔존물 대위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자, 권리 이전의 시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건물이 다 불탔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의 권리를 넘겨주는 거 언제 넘겨주고 싶으세요? 사고 발생 시에 바로 넘겨주고 싶을까요? 아니죠. 보험금을 다 받았을 때. 보험금을 내가 다 받고 난 다음에 이 권리를 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험금 전액 지급 시점, 사고 발생 시점 아니다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청구권 대위라는 게 있어요. 청구권 대위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인데요. 그래서 제3자 나오면 청구권 대위 떠올리셔야 돼요. 제3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청구권 대위예요. 청구권 대위를 먼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까 제 건물에 불이 났었죠, 여러분. 불이 났는데 자, 보험회사가 저한테 1억을 다 지급했어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뭐를 해요? 사고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 화재가 발생됐는지. 물론 화재 사고는 무조건 다 사고조사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소방서에서. 사고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잘 보니까 화재 발생 원인이 뭐냐면 지나가던 행인이 담뱃불을 확 던졌는데 그게 불씨가 돼서 원인이 된 거예요. 화재 발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보험회사가 어떻게 해요? 이 제3자를 찾아서 얘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뭐를? 손해배상을. 그래서 제3자한테 청구했다라고 해서 이게 이름이 뭐다? 청구권 대위라는 거예요. 청구권 대위 이해하시겠죠? 자, 청구권 대위는 보험금액의 일부만 지급해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의 차이는 잔존물 대위는 전부 멸실되고 전부 지급했을 때 잔존물 대위,
청구권 대위는 언제? 일부만 지급해도 대위권이 보험회사로 넘어가는 게 청구권 대위다라는 거죠.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대위가 가능합니다. 손해액 한도 아니에요. 지급금액, 너가 나한테 얼마를 줬는지에 따라서 내가 너한테 청구권 대위권도 넘겨줄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청구권 대위에는 제3자의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만 해당된다라면 틀린다는 거고요. 자, 예시.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를 뭐라고 한다? 청구권 대위라고 한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자 대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네요. 제3자에 의한 손해 발생 시 보험자 대위는 손해액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뭐에서?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금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가액 자체가 설정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사람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넘긴다는 거 말이 되십니까? 안 되죠. 그래서 손해보험 원칙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자, 3번 보험자 대위로 인한 목적물의 권리 이전 시기는 보험사고 발생 시이다? 아니다. 보험금 지급을 받았을 시이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서 제3자 행위는 불법 행위만 말한다? 아니다. 모두 포함한다. 채무 불이행도 포함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자, 문제 2번. 보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자 대위라고 했기 때문에 잔존물 그리고 청구권 대위 모두 포함이에요. 보험의 목적의 전부 멸실과 보험금 전부 지급이 권리 취득의 요건이다. 맞죠? 이건 잔존물 대위에 대한 설명이고요. 보험자 대위로 인한 목적물의 권리 이전 시기는 보험사고 발생 시가 아니라 언제다? 보험금을 지급한 때이다. 맞고요.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잔존물 대위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일부 보험의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잔존물 대위라고도 한다. 자, 보험자 대위는 뭐라고 한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여러분 청구권 대위도 같은 말이라고 했는데 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보험자 대위는 잔존물 대위라고도 한다. 자, 아까 설명 내용을 제가 정정하도록 할게요. 잔존물 대위라고도 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일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잔존물 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보험회사가 보험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허가는 보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법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에 한해서 보험사업 허가를 내주고요. 유한회사는 보험사업 허가 받을 수 없습니다. 주상외국이라고 외우세요. 허가 가능한 것보다 주상외국이다. 자, 외국보험회사는 회사 형태에 제한을 두고 있진 않아요. 다 보험사업 허가를 내주는데 외국사 국내 지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사로 본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주상외국 꼭 외워놓으셔요. 자, 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 신청 서류가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정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3년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사업 계획서 필요하다. 세 번째, 기초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허가 신청 서류보다는 기초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훨씬 많이 나와요. 자, 기초 서류에 해당되는 것 세 가지 볼게요. 사업 방법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진행하겠다. 그리고 보험 약관 있어야 되겠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방보약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사방, 보약, 그리고 하나 산방. 3방까지 외워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기초서류에 해당되는 것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예시 넘어가 버렸네요. 허가 신청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다? 보험증권이다 라는 거죠. 문제 볼게요. 보험사업의 영위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보험업법상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보험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허가를 받아야지만 얘네들도 영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국내 지점도 회사로 볼 거니까. 자, 2번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및 외국 보험회사는 보험사업 역행할 수 있다. 주상 외국 외우라고 말씀드렸고요. 상법상 유한회사는 영위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보험사업 허가 시 외국 보험회사는 회사 형태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자, 허가만 받는다고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본금과 기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국내 보험회사는 얼마? 300억 이상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 자, 단 보험 종목 중에 일부만을 영위하고 싶다. 그러면 300억 아니라 50억 이상만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외국 보험회사는 영업기금 30억 이상이면 가능하더라. 자, 보험 종목별 자본금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보증보험과 재보험은 30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200억, 해상보험은 150억, 네, 해상운송보험 포함이에요.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재산보험 등은 100억 이상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기술보험은 50억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일부 영위했을 때 외국 보험회사, 자동차 보험, 해상보험, 네, 그 외 기타 보험들 이렇게 한 5가지 내에서 많이 나오는데 국자해화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국자해화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금액까지 같이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액 단기 보험회사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소액 상품, 간단보험만 취급하는 걸 소액 단기 보험회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20억 이상 자본금 있으면 사업이 개시가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3억 가능,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법인보험 대리점을 우리가 설립할 때 보험회사에 3억 가능 예치로 3억을 해야 되더라라는 거고요. 우리가 보험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액 간단보험 취급업 보험회사는 20억 이상 자본금 개시해야 되더라. 그리고 소액 단기 보험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입니다. 연금은 운영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험업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총 보험 계약 건수 및 수입 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회사는 통신판매 전문회사라 한다. 이 내용 처음 나오죠? 자, 통신판매 전문회사는 100분의 90 이상을 통신판매를 이용해서 모집한 경우 이거 100분의 90 기억하시고요. 또 통신판매 전문회사는 보험업법 규정에 의해 자본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된다. 네, 통신판매업자는 얼마? 자본금의 3분의 2 이상을 납입하여라 라는 것이죠. 보험회사는 보험 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300억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부 영위 시 우리 얼마라고 아까 배웠죠? 50억 이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외국 보험회사는 30억 이상, 네, 기억하시고요. 자동차 보험은 200억 이상, 네, 뭐 생명, 우리 화재 이런 것들은 100억 이상.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보험회사의 영업기금은 30억 이상으로 한다. 네, 맞네요.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 볼게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치를 하고서도 간혹 보험회사도 파산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제3자를 위한 보호제도를 마련을 해놓는 거예요. 자, 개념은 손해보험회사의 파산으로 보험금 지급 못할 경우 계약자에 의해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제3자 보호제도를 마련을 해놨더라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적용 범위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범위는 가입이 강제되는 개인보험 계약에 한해서 해당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입 강제됐다라는 건 의무보험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자동차 임의보험, 종합보험이죠. 대인투,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이런 것들. 그러한 임의보험 또한, 네, 이러한 그 제3자 보호제도를, 보호제도에 의해서, 네, 영향을 받더라라는 거고요. 퇴직보험 외에 법인계약은 네, 제3자 보호제도 관련해서 제외되더라. 그래서 법인계약도 포함된다라고 하면 틀리다라는 거고요. 자, 보험회사가 이제 지급불능 상태가 돼버렸어요. 지급불능은 누구에게 보고해요?
네, 손해보험협회장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사항 없고요. 자, 그런 경우에 기금을 이제 출연하게 됩니다. 출연을 내놓는다라는 거죠. 기금을 출연하는데 지급불능 보고 시 별도로 정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하게 되고요. 손해보험협회는 이것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5천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임의계약은 1인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불능액의 80%를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인당 1억 원 한대니까 1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데, 임의계약에서 1억 원 한도 내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다 1억 원 주는 게 아니라 지급불능액의 80%, 1억을 다 못 주니까 얼마만 주겠다는 거예요. 80%. 8천까지는 지급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손해보험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법령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 계약의 하나에 적용되므로 자동차 임의보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까 단서 달아드렸죠. 자동차 임의보험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손해보험회사는 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지태 없이 누구에게 보고한다? 손해보험협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얼마를 차감한다? 5천만 원은 차감하고 지급하겠다. 네, 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는 것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 관련 주요 기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게 국무총리 산하라고 했죠. 네,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금융위원회. 이게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융 관련 기관에 대한 심의 의결도 주로 나오긴 하는데, 자, 모집인 등록기관이기도 하고요. 자, 금융감독원을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산하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제일 크다는 얘기겠죠. 금융위원회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안에 금융감독원이 있다. 자,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있고, 금융기관의 업무 상황, 검사 같은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또 산하에 설치되어 있대요. 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요, 금융감독원 산하에 설치되어 있고, 심의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재판으로 해결을 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금융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있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법원에 가기 전에,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변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하고 조정을 통해서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다. 그런 다음에 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도 아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불복했어요. 그럼 어디로 넘어가요?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게 어디에 소속돼 있다? 금융감독원에 들어있더라라는 거예요. 보험개발원은요, 여러분, 순보험을 요율을 산출을 하고 검증하거나 제공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고요. 보험연수원에서는 뭐를 해요? 보험대리점 연수 같은 거 진행하고 우리 시험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주최하더라.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뭐를 하나요? 해상보세보험 계약 인수를 하기도 하고요. 자, 이거는 좀 크죠, 여러분. 해상보세보험. 이런 것들은, 네, 계약 인수는 손해보험협회에서 하고요. 우수 모집 설계사, 우수 인증 설계사 지정 및 관리도 손해보험협회에서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기관 관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심의 의결한다 라고 했는데 심의 의결하는 거 누구였죠?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였죠, 여러분? 아이고, 다 써드릴게요. 금융위원회더라.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손해보험협회는 뭐도 가능하더라? 해상보세보험 계약 인수 업무도 수행하더라 라는 거고요. 보험개발원은 순보험 요율이 산층 검증이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순보험 요율 산출 검증이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자, 보험연수원은 보험대리점 연수 자격시험이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4교시까지 열심히 달려왔네요. 여러분들 키포인트 잘 메모하셨죠? 메모하셨나요? 네,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끄덕끄덕. 네, 제가 최고 보내드릴게요. 자, 꼭 키포인트 메모한 거 이대로 넘어가 버리시면 좀 있으면 뭐 3시간 안에 바로 리셋돼 버려요. 기억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3시간 이내 우리 뭐 해야 된다? 꼭 다시 한번 반복 학습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집 가지고 계시죠? 자, 문제집을 보시면 지금 공통 부분은 18번부터 33번까지 해당되거든요. 자, 이 부분 안 배운 내용은 못 풀더라도 18번부터 33번까지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내가 좀 공부하는데, 복습하는데, 또는 내가 얼마나 잘 학습이 돼 있는지 평가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 끝났으니까 눈누나나 놀러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며칠간만 우리는 없다, 약속도 없다, 나는 친구도 없다 하는 마음으로 꼭 복습하시고 공부하시고 학습해 주셔서 우리 지금 강의에 참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100% 합격하시자고요. 여러분 열심히 하실 수 있으시겠죠?